우수군의 한중일 삼국지.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군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군 부총장님, 오늘은 어떤 노래로 시작하실지. 안녕하세요. 찬바람이 서늘하게 저번 주에 부르셨던 노래를 또 하시네요. 너무 이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아니, 우수군 부총장님께서는 4차 백신 접종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기한이 그렇게 안 됐어요. 기한이 아직 안 돼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최근에 중국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을 그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그 거액을 쏟아부었으나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실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국은 제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로 타럴러런스, 그러니까 숫자 제로가 나올 때까지 강하게 격리 봉쇄한다라는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무려 2조 7,7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제로. 성과는 제로였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의 특성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만 했는데, 참고로 반도체에 우리가 돈을 많이 넣고 머리 뛰어난 사람 많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수십 년간의 축적된 기술을 한 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죠. 참고로 삼성도 약 30여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반도체 사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의 삼성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수십 년을 우리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을 축적해온 기술을 하루아침에 그냥 물량 공세로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네.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아까 액수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액수 듣고 2조 7,70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생산을 해내지 못했는지, 전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고만장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중국이 하면 다 잘됐어, 우린 따라잡을 수 있어 하면서 기고만장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전략을 새롭게 짜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워낙 일단은 그 물량 공세로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들도 충분히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네. 참 2조 7,700억 원에 단 한 개의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반도체 제조라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 생각을 또 새삼 또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관영 CCTV죠. 중앙TV는 최근에 중국군 그 한 훈련 기지에서 야간에 그 젠20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가 이륙을 한 뒤에 가상의 적과 교전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그 보도를 또 했는데, 이 젠20 스텔스 전투기, 이게 지금 그 중국 전투기 아닙니까? 이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중국의 제5세대 중장거리 전투기입니다. 2011년 1월 달에 시험 비행을 한 다음에 2016년 1월 달에 중국의 에어소에서 최초로 공개된 전투기인데요. 네. 중국은 현재 약 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주 성능은요, 적의 방어선을 뚫고 공중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요. 비스텔스 전투기도 있는데
이 비스텔스 전투기는 목표물을 향해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가장 많은 양을 한 번에 투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아니 그 중국이 그 전투기 훈련을 이렇게 하는 등 이게 전투 태세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요즘에 연상되는 곳이 이제 바로 대만이거든요. 대만. 네. 이 대만은 그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5년간 10조 원의 군사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 중국 본토 타격력을 갖춘 그런 미사일 등을 또 개발을 하겠다고 또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5년간 10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수년 동안 2조 7,700억 원도 엄청난 금액인데 5년간 10조 원, 1년에 2조 원인데 대만의 국력을 고려해 볼 때 1년간 2조 원을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것 엄청난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대만 국민들의 부담이 엄청난 것인데 그럼요. 이 무기 어느 나라 것을 사옵니까? 무기를 미국 미제죠. 미제. 99%가 미국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한반도는 계속해서 최근 수년 사이에 미중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이 대만 문제도 더 강하게 불거지면 그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대만에다가 미국 고위 관료를 파견을 하고 미국이 대만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면서 무기를 공유하겠다니까 중국이 발끈하고 중국도 그에 맞서서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모습까지 전개됐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안해지는 것은 대만과 중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한반도,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오로지 하나 미국이죠. 엄청나게 방산업, 미국을 떠받드는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방산업이지 않습니까? 방산업.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지 않으면 도산이거든요. 어떤 형식인지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무기를 구입해주는 국가를 만들고 그 구입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만 이런 식으로 호황을 불러일으키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시아에 있지 않은 국가에 의한 이 영향력 같은 것을 좀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그런 플랫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듭니다. 이게 동북아시아가 이게 또 유럽하고 너무 또 이게 민족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 중국하고 대만의 이 군사적 대립이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까 우리 부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하거든요. 네. 그 때문인지 우리 옆 나라죠. 일본이 최근에 그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호흡을 맞추면서 대만과 의회 차원의 첫 안보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하고 대만이 안보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은 저지른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 하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강성해지면 자기들은 두렵고 그와 같은 것을 미국이 잘 알고 미국은 우리가 일본 너네 더 굳건히 도와줄 테니까 반대급부로 너희는 우리를 도와라. 우리가 지금 대만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대만하고의 관계를 강화해라. 라는 식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은 이와 같은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고려할 때 일본이 대만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충돌을 할 경우 대만이 과연 얼마나 일본에게 조그만 섬나라 국가인 대만이 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동북아 국가가 아닌 국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파악하기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쪽으로 끌려가는 일본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국가 안보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부총장님. 상당히 네. 수준 높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 진짜 벌어질까요? 전쟁은요. 참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은 전면전은 벌어지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국가들은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는 핵무기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 일본은 중국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핵을 발사하면은 이 핵의 후폭풍이 2,000km, 3,000km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경우도 핵이 터지는 핵에서 원자폭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천천히 고통받으면서 죽어갔는데요. 가까운 국가는 치명적으로 그 모든 국가들이 당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국가와의 전쟁이라든가는 조금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가까운 국가들끼리는 우발적인 도발, 우발적인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국지전이 발생하면은 전체적인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 더 협력을 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전면전은 정말 다 함께 죽자라는 북한이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건 일본을 향해서건 중국을 향해서건 미국을 향해서건 미사일을 정말 작심하고 발사했다면 그 말은 곧 그날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운 국가들끼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시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대화를 하면서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모든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들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코로나로 그런 가운데 또 이게 뭐 제3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참 옛날 과거의 자료들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놀라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참 이게 전쟁 없는 깨끗하고 평온한 지구에서 좀 평화롭게 좀 살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멀리 지구인들이. 있는 국가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우리는 과거는 가까이 있는 국가하고는 경계라고 멀리 있는 국가는 잘 사귀라고 했지만 현재는 달라졌거든요. 멀리 있는 국가들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해지기 쉽습니다. 가까이 있는 국가는 계속 얘기지만 공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달라진 이 상황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여하튼 국가의 지형이 어떻든 위치가 어떻든을 떠나서 국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국력이 강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총장님 고맙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자 파이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